중국발 스모그가 오늘도 유입되면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국 14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국내 초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협의해서 미세먼지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일본 겐지 외무성 국장 회동도 예정돼 있어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동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년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돌연사 가능성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내일 탄력근로제를 의결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압력을 주겠다는 계획인데 현대기아차 노조가 사실상 파업에 불참하면서 파업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립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시작합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도 초고농도의 미세먼지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에서 확인을 해보니 미세먼지 사태에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자, 이번 미세먼지 역대 최악 수준인데요.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더해진 걸 지금 확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가 제공한 천리안 위성 영상인데요. 지난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한반도 주변 모습입니다. 스모그로 추정되는 회색빛 영역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모그는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면서 3월 5일, 그러니까 어제는 동해안 지역까지 뒤덮었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 유입은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벌써 엿새째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미세먼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역대 최고였던 어제보다는 농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10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사상 최고였던 어제 135 마이크로그램보다는 낮아졌지만 세 자릿수 초고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특보도 내륙 전 지역에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하지만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는 제주도는 오전부터 미세먼지가 해소됐고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내륙 의 농도도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는 6일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 내일은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연일 연속 발령 신기록이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 9개 시도에 이어서 3월 5일에는 12개 시도, 그리고 오늘은 14개 시도의 비상저감 조치가 발효 중입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입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6일 연속 발령됐는데요.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 오후 늦게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비상저감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동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들어가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그동안 높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중국과의 협의를 지시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한중 양국의 비상저감 조치 동시 시행을 협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중국과 인공강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인공강우 기술협력은 앞서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측의 먼지가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서해상 인공강우는 중국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경 편성 같은 국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도 주문했죠. 네,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입니다. 대용량 공기정화기의 추가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사업 등에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도 자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청와대 관용차의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출퇴근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렇게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다 보니 시민들은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를 찾는 대신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등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미세먼지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사람들이 외출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치빈 오늘 역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인 미세먼지 탓에 일상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어제 서울 시내 곳곳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외출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사람들은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느라 분주한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색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모습이었는데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꼼꼼히 정보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대형 마트처럼 붐비는 장소도 지금 사람들 발길이 또 끊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가 텅 비었습니다. 취재진이 목동에 있는 마트에 다녀왔는데요. 한산하다 못해 사람이 몰려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최근 열흘 동안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도 전했는데요. 이곳 외에 다른 마트 관계자들도 매장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직접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40%에서 6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형마트 발길이 끊겼으면 이 인터넷 배송 물량은 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트를 찾는 대신 인터넷 주문이 늘어났는데요.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관측되기 전인 열흘 전보다 인터넷 주문 배송이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객들의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쉴 새 없이 배송 차량이 드나들었고 배송기사 등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습니다. 배송 물품을 보니까요. 식료품과 생수 등 생활용품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트 주문 배송뿐만 아니라 쿠팡이나 티몬, G마켓 등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도 평소보다 주문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그나마 사람이 있는 곳이 가전제품 판매대라고 하는데 이거 공기청정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자제품 판매대에 가장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는 품목은 공기청정기였습니다. 주부들은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기청정기 구매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외부에 빨래를 널지 못하는 탓에 의류 건조기와 관리기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미세먼지 특별 매대도 등장했는데요. 이곳에는 마스크는 물론이고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식물과 휴대용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에 좋은 차 등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이 매대는 마트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관련 용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판매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마트의 경우에는 2월 기준
공기청정기 매출이 2년 전보다 무려 14배 가까이 증가했고 마스크 매출도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마트 외 다른 곳 모습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현장도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건설 현장 곳곳에는 미세먼지 현황판이 등장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측정된 농도가 표시되고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작업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뿌리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중장비 작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작업자들이 종일 물을 뿌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공사장을 드나드는 화물차 물청소 작업도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장 작업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외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국회도 분주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발맞춰 대책 마련에 나섰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 전개를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청와대 대책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뒷받침하겠죠? 네, 민주당은 지금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주요 화두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한중 환경부 장관이 만났을 때 중국발 미세먼지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중국 측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알아봐야 한다, 조사해보자였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린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공동 대처까지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지만 민주당도 환경부, 외교부와 얘기해 공동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거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건설 사업장을 제한하는 등 국내에서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정부를 향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30% 감축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걸 지적하며 중국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화력 발전을 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당장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난지역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를 배치하고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원내대표 긴급회동도 제안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의회 차원에서 방중단을 꾸려 중국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사법농단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 기소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고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성창호 판사 기소와 김경수 지사 재판은 별개라며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당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성 판사는 처음부터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검찰의 수사자료와 영장 청구서 등 중요한 정보를 10여 차례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창호 판사 말고도 수사 정보를 유출한 다른 판사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표적, 보복 기소는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박 최고위원은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 1심을 맡았다는 이유로 중대한 행위를 해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논리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는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건 김경수 1심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아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다며 삼권 분립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것이야말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라며 특별위원회를 꾸려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당분간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법원이 오늘 오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보석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49일 만입니다. 349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만기 기일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기가 어렵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 구치소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면서 보석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을 2차장 산하로 옮기고 평화기획비서관실로 개편했습니다. 평화기획비서관은 최종권 현 군비통제비서관이 이어서 맡게 됐습니다. 평화기획비서관은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 대미 소통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외교부 공관장 인사로 공석이 된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노 비서관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처음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북미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후속 대화를 갖도록 중재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쪽에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경청할 생각입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협력할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서 또 프로세스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포스트 하노이 대응 전략을 조율합니다. Tomorrow. That will happen tomorrow. This is his counterpart. And so there's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이 밖에 미국 조야를 두루 접촉하며 북미 후속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국의 중재 역할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간극을 다시금 좁히는 것도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 남북 경협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미가 다시금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 확대 합의 철회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4시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곳에서 탄력 근로 확대 합의 철회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합니다.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2시간 이상의 파업을 결의했으나 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들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만 2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일반 조합원들은 일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간부들만 총파업에 동참하고 한국GM은 간부와 노조원 모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총파업보다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립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늘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일부 심리로 김 씨의 재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씨는 오늘 법정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전 현직 법관 10명이 기소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이 무더기로 피고인석에 서게 돼서 법원은 재판 배당부터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전현직 법관 10명의 혐의를 5갈래로 나누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전현직 법관 4명과 영장심사 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
그 외 재판 절차에 개입한 고위 법관들을 따로 묶어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들의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이 적용됐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일반적으로 한 명의 단독 판사가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각각 형사합의 35부와 36부가 맡고 있습니다. 법원이 추가 기소 내용을 관련 사건으로 배당하면 두 재판부가 전현직 법관 10명의 재판까지 맡을 수도 있지만 이미 관련 업무와 기록이 방대한 만큼 더 이상 재판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나머지 11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사이의 연고 관계를 따져본 뒤 기피 사유가 없는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2달 가까이 봉쇄됐던 국회 빗장이 드디어 내일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행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지적인데요. 내일부터는 이 두 분도 바빠질 것 같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 모시고 이번에는 과연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전해 듣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스튜디오에 들어오신 이후에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떠서요. 이 부분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부 그 보석 허가 결정이 지금 내려졌는데요. 저희 그 기사를 먼저 좀 제가 읽어드리면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죠. 그래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이제 풀려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이 보석을 조건부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49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를 주소지로 한정하고 또 외출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배우자와 변호인 이외 접견인 통신도 금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구치소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면서 보석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박범계 의원님, 지금 조건부 보석 허가가 내려졌거든요. 이 조건부 보석 허가. 모든 보석에는 다 조건이 붙어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을 허가하면서 통상적으로 붙는 조건 외에 특별한 조건이 붙었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4월 6일 아니면 7일 정도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구속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걸로 봤을 때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 그때 가서 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석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보석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보석을 전격적으로 허용을 한 걸로 보면 예. 아마도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자택에서 본인이 편한 의료진에 의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 즉 병보석은 아니지만 예.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 정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 얘기를 보면은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를 이제 주소지로 한정한다, 외출도 제한한다 이런 조건이 달려붙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건 통상적인 조건이고요. 통상적인 조건. 뭐 원하는 대로 이런 병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 허락하면 그거는
정말 재판이 뭐 날라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자거로 자기 주거로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가 있죠. 예, 박범계 의원님 얘기한 거 보니까 장제원 의원님은 약간 보석이 오늘 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예. 재판부에서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네. 다만 이 보석 허가의 이유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제가 한번 면회를 갔었는데 건강 상태가 참 제가 뵙기 민망할 정도세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좀 보석이 또 돼야 되고 또 사실상 다음 달 8일이면 무조건 이거는 그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판 기일이 이미 구속 만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조심스럽지만 뭐 보석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 병원에 가는 거를 제한한다라는 지금 표현이 있는 거는 제가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병원은 이제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에 만에 하나 아주 안 좋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 재판 자체도 굉장히 좀 다른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와 함께 또 재판 기일, 또 구속 기일 만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석 보고를 허가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불구속 재판으로 할 수 있게 돼서 환영한다. 저는 환영합니다. 예, 그러면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바로 석방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바로 이제 집행지가 내려져서 아마 뭐 오전이든 오전 중에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허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그런 조건으로 다 허락해 주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또 자기 주거의 자택으로 한정해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 속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의료진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히 참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바에야 다음 달 8일 날 보석 구속 만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건강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한 달 정도 먼저 내주면서 또 건강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한 달이 지금 시판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에 대한 보석은 아니다라는 그런 단서를 굳이 왜 달았는지가 좀 의아하다는 말씀이죠. 자, 이 내용은, 사실상 이게 건강은 문제는요.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일부 또 보석을 다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오늘 아마 자유의 몸이 될 것 같고요. 자유의 몸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렇죠.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제 몸이 풀려서 나온 거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거물들 재판들이 줄지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보석 허가 신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인데 아직 보석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지만 이제 도정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김정아 앵커께서 멘트하신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후속 보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헤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가 맞는 건지 특히 방어권 보장이 맞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재판부의 상세한 그 내용은 조금 더 들어오는 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거의 다투지를 않았어요. 2심에 가서 제대로 한번 다퉈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금 한 달밖에 구속만기가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건강보다는 방어권 보장 쪽에 염두에 뒀다면 그것은 후속 재판,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재판이긴 합니다만 김경수 지사에 관한 보석
뭐 아직 청구는 안 됐지만 보석 청구가 된다면 상당 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준 보석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 나온 보도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어차피 4월 8일에 그렇죠.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고법에서의 판단이 다음 달 8일까지는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보석 허가라면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문제하고는 조금 연관이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에만 쳐다보게 되면. 예, 오늘 재판 판결문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동부구치소 앞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도 들어오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상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드디어 이제 국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국당이 손혜원 국정만 받아들이면 걸게 되는데 이 조건도 좀 푸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민주당하고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논의하자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고 문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져 있는 거예요. 김태호, 신재민, 손혜원, 김경수, 또 조혜주. 그 최근에 북핵 문제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개 협상을 해서 받아내면 나머지는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구차하게 한두 개 받지 말고 전체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 정부의 실정을 또 부각을 하고 또 상임위에 흩어놓고 각 상임위에서는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야당에서 질타를 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투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국회가 열리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민생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발이 묶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달간의 이제 2월 국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국회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고 주요 원인은 뭐 여야 다 공통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정쟁으로 2월을 넘겼습니다. 2월은 특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출이 있었고요.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50여 건 이상 계류 중인데 전혀 처리하고 있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어떻든 뭐 나경원 원내대표 결단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것은 잘한 일이라 보여지고 원래 야당은 명어로 디 아퍼짓 파티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반대하고 투쟁하는 게 야당의 일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투쟁하기 위해 들어오시는 거든 뭐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든 들어오는 건 잘한 거고 문제는 여러 개혁 법안, 선거법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 등등이 많은데 공수처법, 뭐 사법개혁 특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싸울 건 싸우고 또 민생과 개혁과 관련해서는 또 협조할 건 협조하는 그러한 야당의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 걸 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민생 문제는 협조합니다. 협조를 할 뿐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더 대안을 놓고 하겠다. 지금 19년 만에 정말 최악의 실업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극화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고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탄력 근로제 이런 것들이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먼저 대안을 내고 그 여당과 또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펼쳐져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대정부 질문의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투쟁하고 잘못된 것은 저지시키고 그렇게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생 문제는 지금 한국당에서 제기하신 아까 뭐 김태호, 신재민, 손혜원 그리고 김경수, 조혜주까지 굉장히 많은데 참 어쩌면 이렇게 많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실정이 터집니까?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정부 여당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쟁점으로 다투어 나가셔야 되는데 민생 문제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뭐 국정조사를 안 받아주면 이런 문제를 아예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현안 보고가 있습니다. 현안 보고에서 그 상임위에 맞게끔 사실은 저희들이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를 요구한 거는 실질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지만 민주당에서 아예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민생을 바라봐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부각이 되면 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를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어쨌든 투트랙으로 우리가 따질 건 확실히 따지고 민생은 민생도 확실히 따지겠다.
네.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조건 없는 등원을 한 거는 구차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5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잘 준비를 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재판 사항이거나 아니면 지금 수사 사항이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야당은 또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운영위 회의를 보면 과연 제1야당이 지금 그 소리만 크지 착실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뭐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두렵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결국 국회를 이제 문을 걸어 잠갔는데 어쨌든 늦게나마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상임위별로 현안 보고든 그렇게 해서 물이 익어가지고 청문회가 되든 어쨌든 그것은 뭐 야당의 역할이고 또 저희 여당은 또 여당대로 그것이 그 의혹에 그칠 뿐이다라는 뭐 방어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렇게 이게 권력농단이라고 얘기했던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런 환경부의 그 모습들은요, 진짜로 한번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자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저는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국회가 열리긴 하는데 맑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흐린 건 아니고요, 김정은 의원님. 예, 흐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원래 이렇게 싸워가면서 가는 겁니다. 싸워가면서 가는 거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인사 문제도 앞으로도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 소식이 이번 주 계속 논란이거든요. 지금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참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4대 강국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특히 현재 남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비핵화와 어떤 그 또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을 내준 곳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문성도 장하성 실장이 갖고 있습니다. 네. 2번이나 중국에서 교환 교수를 했고 8년간 중국의 증권감독원의 해외 자문위원을 했어요. 예.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주도하기도 했고요. 근데 전문성보다도 저는 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 4대 강의 대사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대통령과 잘 소통이 되는 그러한 분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장하성 실장께서 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이 문책이 아니고 일종의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그 속도와 박자에 대한 그런 그 공감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중대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박범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속마음 아니시죠? 속마음입니다.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사람을 이렇게 웃기려고 그래요. 저는 장하성 실장이 중국 대사로 보내는 걸 보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인사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최악의 인사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일 좀 했다고 중국 대사라는 자리가 안신령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측근 인사, 보훈 인사, 돌려막기 인사 이런 비판까지 들으면서 장하성 실장은 또 소득주도 성장을 갖다가 중국에 설파할 겁니까? 중국 경제 망하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런 인사를 하느냐? 뭐 지금 가장 잘하는 인사고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분이 중국 대사, 사강 대사에 간다는 말씀하셨죠? 제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변인 할 때 제목만 바꾸면 딱 맞다고. 민주당이 권영세 주중대사 보낼 때 뭐라고 논평인 줄 아세요? 내가 딱 읽어드릴게요. 아랫돌뼈에서 윗돌개는 돌려막기 인사. 편협한 측근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다. 문고리 권력을 교체하는 민심에 따른 인사의 최측근을 안치겠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유은혜 대변인입니다.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귀를 막힌 불통 인사, 돌려막기 보훈 인사에 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준비를 많이 오셨네요. 네, 저 유익 그 비서실장이 중국 대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원식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과거에 참여정부를 그토록 비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왜 참여정부가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다. 과거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사과하고 번복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 책임지고 다른 인사를 꾀하든지 해야 한다. 어쩌면 그렇게 나쁜 것만 그렇게 따라하십니까? 나쁜 거 따라하기. 이거 좀 제발 이제 이거 취소하시고
정말 이 중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핵 문제의 가장 핵심 키를 거기에 중국 아닙니까? 정말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외교력이 있는 이런 분을 중국 대사로 보내가지고 남북 문제도 풀고 또 중국과 우리의 그 통상 문제 이런 것도 좀 풀고 할 수 있는 전문 인사를 좀 임명을 해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좀 테크노크라트를 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님 간절히 말씀대로 지난 정부 뭐 보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전문 인사에 대한 그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아니 그때 있습니다. 비판한 거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하시죠. 맞아 질문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권을 넘나들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고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야당에서도 외교 경력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중국통이 아니라는 이런 비판이 계속 들 것 같거든요. 그 역대 4대강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대강 대사들의 어떤 전문성, 테크노라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얘기는 외교부 정통 관리를 쓰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뭐 외교부 일부 라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4대강과 관련된 외교에서는 외교의 전문성보다도 결국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 대통령과 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하게 쳐지고요. 대체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비판 프레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MB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잘못을 참 많이 했다. 그리고 반성하고 탄핵도 당했지 않냐. 두 대통령이 감옥에도 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착한 문재인 정부는 좀 착한 평가를 받는 거에 걸맞게 우리들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인사와 정책을 써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염려하시는 말씀이니까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하성 실장에 관한 비전문가다 적임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관련된 심지어 중국어로 본인의 저서를 번역해서 낼 정도로 중국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도 대통령이 쉽게 전화를 들어가지고 현재 시진핑 혹은 중국 정부의 생각이 뭔지 저간의 그런 사정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인사를 이 중차대한 그 외교안보 상황에서 보내는 것이 좀 맞다. 그런 측면에서 장하성 실장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네. 답답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교환 교수 한두 번 갔다 왔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웃거든요. 그리고 중국 대사, 4강 대사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중국 대사가 되면 대통령이 전화하면 됩니다. 전 DJ 정부에 김하중 우리 주중대사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을 임명해서 중국과의 대화를 하고 중국과의 깊은 대화를 하고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지시하기보다는 그 현실에 맞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그걸 확인해주는 이런 방식의 주중 문제. 사실 중국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 문제도 지금 어려워져 있죠. 한중 문제도 어려워져 있죠. 한일 문제도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 4강 이 외교가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소득주도 성장 하나 가지고 있었던 이분을 주중대사를 본 게 대통령의 측근이라서 대통령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측근을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면피하고 아니 교환 교수 몇 번 했다고 중국의 전문가라서 중국에서 임명한다고 그러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좀 판단할 거라고. 그러면 교환 교수를 몇 번을 해야지 전문가를 우리 인정을 해주시는. 교환 교수의 중국의 교환 그리고 교수가 중국의 증권감독원에 8년간 해외 자문위원을 했으면 되는 거고 중국어로 본인의 저서를 번역해서 출판할 정도면 그 정도면 중국 전문가지. 그러면 우리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국 전문가로 평가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을 따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적어도요. 동의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중국통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하중 주중대사. DJ가 인사했던 그런 탕평 인사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DJ가 인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예, 장하성 전 정책실장 얘기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뭐 최고의 인선부터 최악의 인선까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유은혜 대변인이나 우원식 대변인이나 또 김영록 대변인이 했던 이 비판은 뭐죠? 우리에게 쏟아부었던 비판이 저희들이 하는 비판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다 대사로 가셨고 소정의 임기를 마치고 다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저희들을 적폐라고 그러지 마시죠. 네. 이번 주에 두 분만 나오시면 이게 뭐 얘기만 하나 보면 쟁점에 너무 핫하게 붙으셔가지고 자
개각이 이번 주에 이제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입각 몇 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박범계 의원님은 뭐 가능성이 전혀 없으십니까? 넘어가시죠. 넘어갈까요? 아니 저희 소중한 패널이기 때문에 총선 나가셔야 영향이 되니까. 있을 겁니다. 총선을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못 들어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발표가 나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네,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도 이 미세먼지 공방에 가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 탓에 이미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도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교 의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미세먼지를 의제로 해서 즉각 열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역량과 외교 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네, 푸른 대한민국 정말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 지금 국민들은 숨쉬기 답답합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한중 협력을 강화해서 공동 대응을 하라. 그리고 뭐 추경 예산도 편성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조치들이 내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임 2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취임 2년 동안 뭐 하셨냐? 대통령께서 아까 나오네요. 2017년 4월 13일 날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에 무는 거 아니래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입니다. 딱 문재인 정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과 외교 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서겠습니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뭐 하시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항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교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뭐 석탄 화력발전소 줄이겠다. 석탄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47%가 52%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과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원전은 줄고 있고요. 공해가 나오지 않는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 원전을 줄이니까 당연히 석탄이라든지 화력발전소 발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대책에서 이게 역주행하고 있는 국내 요인만이라도 잡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국제 요인에 대해서 중국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국민들은 숨쉬게 할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발표한 거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고받으면서. 그럴까요? 일단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긴급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일단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큰 그 주요 원인은 이제 낡은 경유차가 제일 크고요. 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게 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발전소입니다. 또 중국 요인이 크죠. 오늘 대통령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또 미세먼지 저감 조치 기준과 관련해서 중국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라라는 지시를 하셨고 또 인공 강우의 문제도 역시 중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당장 우리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부분에 관해서는 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공기청정기를 긴급하게 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유차의 문제 그거 뭐 강화해야 되고요.
석탄 화력 발전 오래된 것은 빨리 폐기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 54개,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관련한 여러 허용량 기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범죄 인정을 하는 것, 그래야지 국가적인 대책이 가능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2월 동안 국회가 문이 이제 잠겨지는 바람에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라도 아까 싸울 건 싸우더라도 이러한 민생 법안은 여야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2년 동안 뭐 하셨나 했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면 2년 전에 발표돼서 시행이 됐다면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 공약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8번에 예. 대통령께서 쭉 나와 있어요. 한 말 똑같은 겁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봄철 일부 석탄 화력 발전기 일시적 셧다운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국민들이 들끓으니까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시고요. 정말 중국 문제에 대해 현재 장관급에 대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 여기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부의 로드맵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확대했습니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상급에서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할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미세먼지 문제가 타결을 해가지고 서로 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벤치마킹 하시고 정부가요. 정말 유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실업률, 경제,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안보까지, 이제는 미세먼지까지 잘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유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숨 쉬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철저하게 하시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자 이게 이제 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해 오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 맞죠? 그렇죠. 한중 정상회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당연히 중국은요. 예. 중국이 무슨 잘못이냐. 한국의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면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또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유력한 분들이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 보고서를 중국에 놓고 자 보십시오. 이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영향이 있다는 게 이게 보고서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보고서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좀 생각을 해달라라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 어프로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왔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중국과 좀 협력을 해나가겠다?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 54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좋은 말씀인데 네. 54개 법안은 어쩔 건지 한번 좀 당연히 우리가 여쭤봐 주세요. 하고 그런 예산들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추경 얘기 나왔는데 제가 또 예일 간사인데 미세먼지 분야에 한정된 추경이라 그러면 논의할 용이 있습니다. 논의할 용이 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분야 한정돼 가지고 또 다른 거 또 예타 면제 또 더하겠다라고 이런 거 말고요. 미세먼지 분야에 한정된 추경이 필요하고 반드시 불효불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합시다. 좋아요. 네. 전진. 일단 이런 추경이 편성되면은 유치원의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물론입니다.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국민들에게도 한 가지만 더 물어봐 주세요. 직접 물어보시죠. 예. 그 미세먼지 관련 법안 크게는 두 가지인데 그 허용 기준, 배출 허용 기준을 높이는 거. 그래야지 규제가 가능하죠. 그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경유차라든지 또는 석탄 화력 발전, LNG 발전 다 규제가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미세먼지 문제를 하나의 재난의 범주로 포함시켜 가지고 국가적인 재정적 여러 가지 시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 두 가지로 다 이제 포섭될 수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떼서 같이 논의하자고. 협상할 의미가 있다. 같이 논의하는데 전력 수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름이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석탄이나 화력 발전을 확 줄이는 대신 일부 셧다운을 하더라도 원전 가동률 좀 높인다는 전제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이 문재인 정부도 자신들이 아무리 주장하는 그러한 정책이지만 이 미세먼지라는 큰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런 것들도 숙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대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야당이 왜 협조 안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가지 매우가지만 그 미세먼지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 이런 것을 줄이고 지금 원자력 발전을 더 늘리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전을 좀 감소하는 그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소위 사용후 핵 연료라고 하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 시설이 없어요. 발전소에서 그냥 차곡차곡 쌓여갖고 지금 포화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상은 원전을 늘리자 하는 그 발상은
이 미세먼지라는 위험을 다른 재난적 위험으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견해가 달라요. 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부분도 서로 절충하고 머리를 맞대면 타협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게 올로와 나싱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하는 접근만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일시적 셧다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셧다운하고 난 다음에 안정적 전기공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셧다운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안전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 가동률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절충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문재인 정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맞대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예결위 간사시니까 추경 문제와 그리고 이 법안 적어도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협상을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김학용 그 위원장이 아주 그거는 관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심각성이 두 분 다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원인은 좀 다르지만 신내의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는 강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아쉬워했던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막말선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판인지 막말인지 모를 수위 높은 발언도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이른바 슈퍼 매파라고 불리는 존 볼턴 보좌관을 지목했습니다.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있는 거예요. 점잖지 못한 편이지만 한 번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매우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짝도 안 맞게 볼턴이 와서 겉에 가서 앉아있는 거 보고 저게 이제 불진으로 들어왔구나. 곧 성냥을 거대하겠구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HU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압박을 한 거예요. 정 전 장관은 이외에도 볼턴을 보면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 대장이 생각난다며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볼턴 탓을 하기에 앞서 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정부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김무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외신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최대 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큰 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순진한 것인지 바보인지 정말 참 우리 국민들이 또 어떠한 또 희생을 당할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는 김무성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대참사를 일으켰다며 외교안보 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당한 비판인지 돈없는 막말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김무성 한국당 의원 두 분의 말을 들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허용 범주 안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말입니까? 정세현 전 장관님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무성 전 대표님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십니다. 공인이세요, 공직자. 일국의 이제 국가원수를 루저라고 표현해요. 루저는 우리가 아는 그 의미보다 미국에서 더 나쁜 의미로 쓰여집니다. 루저라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전 의원님이 아니면 현 의원님이네. 금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도를 넘어섰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최대 루저는 문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 지금 영상에서 김무성이라는 야당 정치인의 발언과 또 정세현이라는 사실상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문제의 주요한 원로 자문 그룹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의 멤버시고 사실상 대통령한테 남북 문제를 가깝게 자문할 수 있는 분 중에 이종석 장관, 그다음에 문정인 특보, 그다음에 이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 자문하는 그룹이잖아요. 이분의 발언과 비교해서 동영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내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한미 동맹에 노력을 해라라는 얘기를 좀 더 비판적 정치적 수사로 말한 거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안보 참모를 갖다가 재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 그룹하고 어떤 게 더 잘못된 발언입니까? 굉장히 저는 한미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발언이었다. 정세균 우리 장관님, 전 장관님이라든지 이런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말씀을 조금 자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 보고 다시 재수없다뇨.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루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로 굉장히 나쁜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입에 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루저란 표현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인데 저는 대표를 지내셨던 그 현직 국회의원께서 대통령을 향해서 루저라고 한 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논란이 되는 두 분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경중을 서로 달리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미 협상에 이런 발언들이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장제원 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주세요. 깃밥값도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 안 되면 되는 내 마음이에요. 아니 하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조금만 드릴게요. 아닌데. 이거 100개. 드릴게요. 더 주세요. 제일 맛있는 게 무엇이떡입니까? 조금 더 사볼게요. 우리 대표님 많이 따르셔야 오늘 장사하시죠. 제가 살게요 오늘. 돈 많이 가져왔어요. 아니 여기는 제가 내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많이 못 사고. 네. 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많이 파세요. 기자분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써 있는 우리가. 게르베이 파이팅! 게르베이 파이팅! 어디 주인 어디 계셔요? 사장님 안 계셔? 사장님 아이고. 부총장님이 한번 해보겠다는데. 네. 부총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굵은 사면 주실게. 어려워서. 대표님 다음. 나는 완료. 결제하기. 비밀번호 넣어주세요. 비밀번호가 이거 완전 공개됐어. 저희 내 얘기 없습니다. 아니 안 돼. 다시 해야 돼. 왜 이래. 다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결제 완료됐으니까 이제 저희 써야 되나? 국회의원 이제 상당히 실수한 거네.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결제. 이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저 통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게. 들어오셨어요? 확인해 보셔요. 들어왔는지. 통장이 굉장히 빠른데. 와이파이 같은 거. 그 가입처 많은 통결제도 들어와서 새로나 건물이네. 새로나 한 번. 연세 한번 해보라고? 예. 그다음 밑에 결제 녹색 그 누르시면 돼요. 네, 결제됐습니다. 완료됐다고 그랬죠? 완료됐다고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직 입금은 안 됩니다. 아직 입금 안 될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저희들은 완료된 걸로 나오거든요. 예. 아니 이게 생각보다 금방 되거든요. 네, 장관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번 주 정말 유독 심합니다. 저희 앵커들 뒤로 보이는 도심의 표정만 보셔도 정말 희뿌연데요. 부산과 울산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오늘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 수도권은 무려 6일 연속입니다. 네, 미세먼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YTN 취재 헬기가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상공쯤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늘에서 본 모습은 어떤지 함께 보시죠. 네, 저희 YTN 취재 헬기가 하늘에서 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마 잠실 쪽으로 향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반포대교를 지나서 지금 멀리 보이는 것이 뭐 제2 롯데월드라고 부르는 잠실 롯데월드 건물인데요. 롯데타워인데요. 지금 이곳을 지나서 강남 쪽으로 취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시 50분쯤 반포를 지나 잠실 롯데월드로 이동 중일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 정도 보고를 받은 대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2시 반 김포공항을 이륙했고요. 이후 한강을 따라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희뿌연 그런 상태, 오전보다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 지역에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이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6일 연속 발령이 돼 있고요.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서울 운행이 제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기록을 계속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도 아주 답답합니다. 미세먼지에 서울, 수도권이 꽉 가득 갇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정혜윤 기자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듯이 천리안 위성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번 미세먼지 사태에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런 지시가 내려졌고요. 현재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12시쯤에서 106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어제가 135, 사상 최고였는데 어제보다 낮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조금 나아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게 평균 농도입니다. 시간 평균 농도인데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 농도를 보면 그것 역시 아주 최악의 지금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대로는 오늘 밤부터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의 공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답답한 화면 보셨는데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만 오늘도 봄을 느끼기는 좀 힘듭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죠.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미림 캐스터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군요. 네, 정말 바깥에 조금만 서 있어도 눈과 코가 따갑고요. 또 목이 정말 칼칼합니다. 서울에는 벌써 일주일째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8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하고 있고요. 평소보다 농도가 8배가량은 높아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농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특보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보는 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국 14개 시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요. 수도권에는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저감 조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공공기관 차량은 오늘 끝자릿수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서울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현재 내륙과 달리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비는 낮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늦은 오후부터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서 폭설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북동풍이 불면서 강원도와 영남 지방부터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은 오전까지는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법원의 1년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조건부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 동부구치소 앞입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참석했고 아직 구치소로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조건부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법원에서 밝힌 조건은 어떤 겁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구속 만기입니다. 다음 달 8일 구속 만기로 석방돼 재판받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어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신 지금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하면 임시 석방일 뿐 구속영장이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석 조건도 함께 정했는데요. 우선 보석 보증금 10억 원 납입과 함께 주거할 곳을 자택으로 제한했습니다. 주거 밖으로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일종의 자택 구금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진료가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면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직계열 쪽을 제외한 접견이나 연락도 금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조건에 전부 동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해의 소지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보석 석방 조건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은 뒤 풀려날 예정입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349일 만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러 출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해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접근법을 취했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말한 내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원비어 사건의 책임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정권의 책임론을 확인하면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이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기자회견 직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He tells me that he didn't know about it, and I will take him at his word.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원비어 사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북한과 협상을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예멘에서 최근 풀려난 자국민 인질을 언급하면서 해외에 있는 미국민의 안전 문제를 계속해서 중시해 나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확고히 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합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현장에서 발표 중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로 육성, 그리고 M&A를 통한 투자 이수 비중 10% 달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4+1 추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의 4단계 창업 생태 사이클별로 창업 단계에서 신산업 창업과 고기술 창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단계에서 특히 벤처 투자 시장 내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하며 성장 단계에서 창업 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마지막 회수 재투자 단계에서 투자의 용이한 회수 및 조기 회수를 지원하는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나머지 하나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단계별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의 발굴입니다. 우선 바이오헬스, 핀테크, AI, ICT 등 신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사업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려대 구로병원 등 임상경험 우수병원 5개소에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고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 이미 조성된 정책펀드 6천억 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핀테크의 경우 4월에 법이 시행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사전 신청 105건 중에서 20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확정하여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유니콘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ICT 기업 50개를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는 소위 퓨처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AR, VR 등 첨단 분야 성장 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7억 원까지 사업화와 R&D 자금을 패키지로 시범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분사 창업 촉진을 위하여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5년 이내 창업 휴겸직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혁신형 고기술 창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내 창업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대학 기술지주회사 전용 펀드를 2022년까지 6천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연구소 기업에 20%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모태펀드가 가능한 한 우선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금액 대비 평균 4배 정도의 민간 후속 투자를 받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위 팁스 프로그램의 체계도 프레팁스 그리고 팁스, 포스트 팁스 등으로 고도화하고 지원 기업도 2022년까지 팁스 기업 500개, 포스트 팁스 50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친화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교수의 승진 성과급에 창업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석사과정 학생의 창업 활동으로 논문을 대체하거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과 연구소 내 기술 기반 창업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벤처 투자 시장 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 벤처 투자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소액으로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투자 전문회사, 소위 BDC 제도를 도입하고 벤처 캐피탈이 이 회사의 운영 주체로 참여하여 창투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분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소위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즉 SAFE 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3호 재간접 공모펀드의 다수 일반 투자자를 한 명의 출자자로 간주토록 하여 일반 소액 투자자의 벤처 투자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등 의결권 논의와 관련해서는 제2벤처붐 확산 전략 정부의 합동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상품성 있는 연구개발 결과를 시장에 내놓는 단계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로 앞으로 4년 동안 12조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고요. 앞으로 1조 가치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런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제2벤처 붐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오후 저희 뉴스 시간에 분석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에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인용 이 소식인데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보석 이유는 무엇인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가 됐습니다.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실형 15년 선고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제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석의 애외 사유 중에서 말이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을 때는 이제 법원에 필요적으로 애외 사유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석 사유로서 방어권 보장. 근데 이 방어권 보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1심을 거쳤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상의 이유인데 그게 9개 정도 되는데 그 9개가 사실은 구치소 내에서 수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치소 내에 의료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병 정도는 구치소 내에서 수감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애외적으로 보석 허가 났는데 보석 허가를 할 이유를 보면 또 굉장히 상당히 기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뭐 방어권 보장이랄지 아니면 지병을 이유로 그걸 허가하는 게 아니고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 허가를 했어요. 구속 만기. 그러니까 이유가 구속 만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구속 만기가 4월 8일이래요.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보석을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근데 4월 8일까지 재판이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4월 8일 무조건 석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만약에 보석을 기각하고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4월 8일 날 석방을 해야 하는데 구속 만기 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본인이 자유롭게 주거지뿐만 아니라 뭐 해외여행도 해외여행 물론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또 자기와 관련된 증인들과도 접촉할 수 있고 누구거나 통신할 수 있고 법원에 입원할 수 있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일시적인 거죠. 항소심 선고 결과 나올 때까지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인들이 무더기로 신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자유롭게 증인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회유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는 재판부에서는 지금 보석을 허가를 해주는데 조건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속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법원이 좀 전략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그렇죠. 아주 전략적이고 법의 어떤 그러한 그 미묘한 측면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석으로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집 위에는 다른 거 가지 마라. 자택에만 있는 그렇죠. 거죠. 주거지 제한했고요. 외부 사람과 만나서 안 된다. 또 통신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입원이 필요하면은 보석을 취소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취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걸 끊으면서 사실은 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이 요구하는 그런 보석 사유를 가지고 보석을 허가한 건 아니에요. 그럼 보석 보증금 10억 원 납입과 함께 동시에 이제 석방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지금 절차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10억은 뭐 오늘 바로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나 아니면 이제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그 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을 끊어서 아마 납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동부구치소 앞에 이제 나가 있는데 오늘 중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풀려나면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측근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가지 정도 병이 있고 굉장히 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것보다는 법원이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면 진료가 필요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병원을 가야 하고요. 그리고 입원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그리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유를 이제 설치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9가지로 주장한 그 병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 또 이제까지 또 치료를 해왔고요. 또 다른 뭐 수감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중한 범죄가 중한 지병이 아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9개 그 보석 신청 지병 중에 보면 좀 중한 것이 기관지 확장증이 있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돌연사를 좀 주장한 것 같아요. 근데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피를 토한다랄지 어떤
폐에서 어떤 다른 뭐 그러한 중요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요. 근데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뭐 돌연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질병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보석이 청구가 인용이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아주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석 허가 결정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법에는 뭐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적 보석이 있고 의무적 보석이 있는데 이제 필요적 보석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이런 때는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뭐 금고, 징역 그런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을 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런 조항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있는데 그 다음 조항이 의무적 보석이라고 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 보석을 허가한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석을 허가했는데 이거 약간 이제 법률적인 약간의 그 미묘한 걸 한번 지적을 한다고 하면 보석을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불구속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구속 만기가 4월 8일이잖아요. 근데 4월 8일 구속 만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죠. 그럼 만약 조건부 보석이 취소가 된다. 취소가 되면 지금 한 달 남아 있는 그대로 구속 만기가 가는 거죠. 남은 기간만. 4월 8일이 아니라 그 기간부터 다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허가를 조건에 했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 언제든지 다시 구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속 만기로 석방을 해버리면 다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고에 의해서 1심의 어떤 형을 확정하든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하는 방법 외에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재판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신속하면서도 잘 진행을 하면서도 피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 묘책이 이제 보석 허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재판 구속된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동부구치소입니다. 이곳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보석금을 치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만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현장에서는 호송차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부구치소 앞에 취재 기자도 나와 있고요. 지금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잠시 뒤면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후의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마 안에서 절차 받으면 이제 바로 나올 수 있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대면서 뭘 하겠다는지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사 아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생명에 위협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재판부에서는 보석 취소하고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구치소에 어떤 협소한 깜방에서 나와서 이제 집에서 어떻게 보면 쉬면서 앞으로 재판을 준비를 하고 받을 수 있다. 단지 이제 집에서 주거지에서 있으면 이제 변호인을 접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어떤 재판 일정이랄지 재판 계획을 갖다가 짤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지금 김광삼 변호사께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박 전 대통령에서도 구치소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소문도 사실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보석이라던가 심지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무죄 석방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향이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을 이유로 석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형이 만약에 15년이나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건 무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석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무죄를 선고하면 석방을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은 부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해서 15년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어떤 건강상을 이유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이 허가됐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이제 허리와 관련된 디스크 부분이랄지 척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석의 허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 허가 재판부 판단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이 지난해 확정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재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한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김신혜 씨가 무려 19년 동안 무죄를 주장한 끝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 자,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는 참석하는 겁니까? 네, 일단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피고인이 꼭 나올 의무는 없지만 김신혜 씨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판 준비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오다가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경찰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기록을 지어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것은 사법사상 김신혜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2차례 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말에 재심을 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게 될까요? 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긴 했지만 김 씨의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1심에서부터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데요. 핵심은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당시 김 씨 고모부의 진술이 김 씨를 범인으로 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고모부는 김 씨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데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김 씨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이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전에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보험 8개를 들어놓은 것을 범행 동기로 봤는데요. 김 씨는 실제로는 모두 수령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석방돼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형 집행 정지 신청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교도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내일은 고 장자연 씨가 숨진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자연 씨는 이제 없지만 그녀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 씨가 성추행을 당하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 배우가 스스로 실명을 공개하면서 나서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추가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혹은 소각된 것으로 알려진 장자연 리스트는 유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김대우 기자의 말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유서 형태가 아니었죠. 주민등록번호에다 주소까지 쓰는 유서는 굉장히 드물고 거기에 이제 그 본인의 이 무인으로서 간인까지 하는 거는 상당히 유서의 성격이 아니죠. 근데 장 씨의 동료 윤지호 씨도 이 문건은 소속사에서 나오기 위해 만든 문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장자연 씨가 옮기고 싶어 했던 다른 그 소속사 대표도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장 씨가 당시 소속사와 법률 다툼까지 불사하면서 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라면 이렇게 강한 의지가 있던 그녀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다, 우울하다고는 그런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연 씨가 죽기 전에는 굉장히 김 대표님도 만났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소속사로 간다, 그리고 다른 비전이 보인다 해서 장자연 씨가 맹렬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활동하려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윤지호 씨는 분명 그 명단을 받고 그곳에 담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뭐 거론된 이름들 있잖아요. 아주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언론사 관계자들 이름이 계속 거론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 이름도 거기서 보셨어요? 네,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갓되기 전에 문건에 있었어요? 그 이름들이? 뭐 딱 한 차례 봤기 때문에 예. 정확히 기억이 나는 이름도 물론 있고 예. 아닌 이름도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언론사에 같은 동일한 성을 가진 3명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한 기억합니다. 언론사의 동일한 윤지호 씨는 당시 경찰 조사가 상당히 부실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밤에 불러서 진행하는가 하면 질문 자체도 좀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밝혀졌던 사실들도 있었죠.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만 돌이켜보셔도 특정 정재계 인물들이 계속 지목이 되면서 통화 기록들이 다수 있었는데 당시 2009년, 10년 전 당시에는 검찰에 이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은 매우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의혹은 당시에 이 정재계, 주로 이제 힘을 쓰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장자연 씨의 성추행에 가담하면서 뭔가 중간에서 이러한 것들을 봐주기로 빼거나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바로 내일은 장자연 씨가 세상을 등진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리스트에 오른 인물조차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검찰은 이번에 이런 의혹을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관리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75살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작에 가담한 격리 직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승강기 수리 등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업체 입금표를 위조해 모두 2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억 원대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 휘말린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4구 통일평화재단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정부의 소송 탓에 연 20%대 지연이자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네, 뉴스뉴스 잠시 뒤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